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권에서는 창당과 통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각 당의 행보를 짚어보고 이번 총선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을 2달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각 당의 행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김윤태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네, 우선 정치 복귀란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치 일정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중앙당 창당대회를 23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거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6일 이제 경기를 시작해서 각 지역에 당을 이제 창당을 하는데 항상 안철수 의원과 전라북도는 깊은 인연을 맺고 1번, 2번 순서로 이제 지역에서 이제 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일정은 없습니다. 네, 안 전 의원은 실용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안 전 의원이 지향하는 바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의원 쪽에서 이제 표방하는 가장 큰 거는 한국의 정치판을 바꾸겠다가 가장 큰 모토고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사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총선이 다른 쪽에서 보기에 안철수 대표는 총선보다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니냐 할 정도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공약 안에는 이제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다음에 규제개혁, 산업규제개혁을 통해 가지고 실제 30%의 무당층, 그다음에 청년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합리적 보수를 확대시켜서 중도에 편입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그걸 위한 첫 번째 행보, 즉 국민당이라는 당 명칭을 어제 선관위로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선관위가 선거 교육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 한국당 명칭은 어떻게 보면 위성 정당이고 비례만을 위한 정당인데 이건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당의 이름은 4년 전과 달리게 불허한다든지 이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선관위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관위는 선거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국민당의 행보를 많이 흐트러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동청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 전 대표의 정치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방금 뭐 김윤태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래도 이번 총선보다는 이제 초점은 대선 쪽에 가 있다고 추측이 되죠. 그랬을 적에 이제 뭐 앞으로 2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 2년 후 일정까지 이제 계산을 하기는 훨씬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총선에 임하는 자세로도 조금 시기가 늦었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파괴력은 이제 뭐 4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낮을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열악한 처지에서나마 사람들 모으고 어느 정도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조금이라도 이제 챙길 수 있다면 2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교두보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전북시민사회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위원장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두 분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2년 후 대선을 바라보면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게 보수 통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기 위한 전략이고 아까 이제 무당층 31% 정도 되는 무당층이랄지 그리고 오히려 지금 첫 번째로 내놓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 공수처의 뭐 기소권을 폐지하겠다든지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든지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인가요? 이제 자유한국당과 거의 어쨌든 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의 과정에 가지 않는 것은 어쨌든 그 안 전 대표 스스로의 어떤 브랜드랄지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어떤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에 의한 비례대표에 의한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 자산을 가져야 이후에 어쨌든 대선에서의 어떤 입지 그리고 뭐 보수와의 통합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분이 없는 통합은 그쪽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 대표가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이런 입장들이 오히려 이제 호남하고는 거의 이제 결별하는 수준으로 일단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제3지대 정당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또 바른미래당도 3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 야권의 통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당이 이제 시작할 적에 4년 전에 안철수 바람 때문에 이제 시작했던 당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죠. 당시에는. 그랬다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여러 갈래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실제로 그런데 의회에서는 국회에서 표결을 보면은 민주당과 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호남의 경우는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는데 이분들이 이 안철수 신당하고 상관이 없는 그 전 시대를 보면은 다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에요. 운동권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뿌리가 같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 이제 그 당내 역학구도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가 안철수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쪽으로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그게 그 실험이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졌다가 총선을 앞두고 보니까 이제 이게 찢어져서 개인기로 나서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호남이 민주당 세력이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당의 형태로는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1%, 2% 수준을 맴돌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이 조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개인기, 이 지역구 내부 안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조직표를 확보를 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삼고 이제 어떻게 쓰든지 당의 모습을 좀 더 크게 꾸려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제3지대 정당 3당 통합을 그냥 사실 호남 기반 군소 정당으로 봅니다. 이거는 왜 전국적인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호남의 특성에서 호남에서 현재 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의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으로 나온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호남 유권자들을 보게 되면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 야당이었고 실제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의 모든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호남에다 사실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호남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특히 호남 지역은 경북, 대구와 달리 최소한 부산처럼 선택권을 유권자가 갖고 싶다. 거기서 이제 제 새로운 정치를 이제 시도를 했고 거기서 호남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유권자들이 호응을 했다고 봅니다. 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실은 지금 호남에서 군소정당에 이제 속해서 통합을 하려는 세력들이 전혀 읽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열망이라든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촛불광장을 통해서 바뀌겠다고 하는 그런 힘들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차라리 전라북도를 부강한 곳으로 만들겠다. 혹은 인구를 늘리겠다. 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군소정당은 먼저 유권자들, 도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용퇴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선택권이 있는
그런 길을 어떻게 제시하겠냐. 이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4년 전에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된 것보다는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라는 그 바람에 힘입어서 됐고 결국은 그때 죽을 써서 닭을 쫓던 분들이 그걸 가져갔은 것 뿐이거든요. 거기서 저는 삼소 군소전당이 정말 의원만 될 생각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질 것인가 이런 초심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위원장님, 그거 지금 3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뭉쳤을 때는 물리적 통합은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화학적 통합은 안 됐고 다시 해체 모여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4분 5열 됐는데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이걸 앞두고 다시 이제 모이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거기에 큰 감동이나 또는 어떤 가치나 비전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아직도 뭔가 주도권 내지는 기도권을 가지고 통합에는 합의했지만 아직도 이 대표를 사퇴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크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청년 세력 내지는 소상공인과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생존이라고 하는 정치적 생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호남이라고 하는 기반에서 어쨌든 선거의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1차적 요구인 거예요. 그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은 될 텐데 그게 4년 전에 그런 위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그렇지 못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쨌든 현역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조직력이랄지 세력 그리고 정치적 자산이 좀 있는 거죠. 인지도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이제 개인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선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지금 그분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3지대 정당의 역할이 또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기대했던 게 그거였죠. 뭔가 양당 구조의 어떤 대결 구도를 좀 깨고 뭔가 어떤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 뭔가 타협하고 뭔가 이럴 수 있는 정치에 캐스팅 보트를 지어줬는데 그걸 어찌됐든 계속 분열하면서 그걸 잃어버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그 정치적 자산을 만들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했고 앞으로 이런 정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그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나마 20대 국회에서 좀 만들어냈던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이랄지 선거제도 개혁이랄지 이 부분은 또 사실 4+1 체계 이분들이 또 막판에 역할을 해서 그런 조그만 그런 변화 성과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원래 주어졌던 그런 역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내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솔직히 인정하고 그런 역할을 못했고 다시 한번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이 뭔가 통합해서 구도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도 어떤 도민들에게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 교수님. 동의하는 거에 실제 이제 본인들이 의원을 다시 한번 하겠다, 국회 진출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갈 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제 양극단 정치라고 하는데 양당 정치죠. 양당 정치가 지금 사회 통합에 중요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양극단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광신도들이 보이는 모습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어느 한 당의 정책이 100% 오르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양당이 나오는데 이제 통합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중도 세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중도 세력은 결코 보수당을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검증이 되고 그 기억 속에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중간 세력의 갈 길은 분명히 있고 또 지금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벌써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선하는 과정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어제 났던 뭐 인밀이 교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민주당이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족분이 많이 보이지가 않는가 이럴 때 저는 지대 그리고 제3정치 여기에 분명히 제3당의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워나가면 아마 유권자들에 대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실제 안철수 신당, 우리가 국민당으로 얘기하는 그 당은 아마 기회가 옛날 같은 광풍 불지 않더라도 그 반 이상의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 교수님,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행보를 이제 걷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는 남원순창 임실에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두 분이 됐지 않겠습니까? 다당제 구조지만 이런 정당 정치 체제 속에서 무소속 의원들의 그 입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뭐 예외적인 존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뭐 무소속이 다수가 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당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도 다 정당 활동을 했던 분이고, 정당의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정의 상태, 림보에 지금 있는 상태. 예. 아마도 속마음은 이제 민주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도 이제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럼 또 반발할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분들 역시 그냥 민주당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또 지지자들 중에 또 등 돌릴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상태에서 관망을 하지 않는가. 여차하면 이제 무소속으로 계속 가기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기,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정운천 의원이 속해 있는 보수 측의 정치 지형도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또 뭐 전진당이 합당을 이미 합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실제 이제 한국의 이제 보수 지형을 보게 되면 이제 합당을 거듭하고 나름대로 지금 민주당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유권자들 마음속에서는 보수당은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을 많이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결코 유권자들을 굉장히 마음을 얻을 정도의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제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실은 높은 평가를 합니다. 실제 정운천 의원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중앙 정치와 그리고 중앙당과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역할 속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운신할 수 있는 그 폭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실제 총선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논의도 있지만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례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것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라북도 정치와는 어느 정도 점점 거리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야권의 창당과 통합이 여당인 민주당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함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뭐 제3지대 같은 정당이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예. 안철수 신당이나 3개 당이 통합한 신당이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제3당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호남에서 일단 어쨌든 구도를 짜보려고 할 텐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그럴 만한 인물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 전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집권당의 대표성이 있는 뭐 대통령이나 뭐 이낙연 총리 뭐 여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야권에서는 이번에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에 보면 지도체계가 바뀌질 않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 체계인데 그랬을 때 어떤 야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작동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 야권의 어떤 통합 이 부분들도 3당의 통합도 대표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인물들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표성들을 만들어내야 그러니까 예전에 4년 전에 안철수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바람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3당이 그 어떤 대표성을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이 오히려 민주당하고 대결 구도를 하면서 오히려 이 보수 쪽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일부를 흡수하고 오히려 무당층이라고 하는 이 전략이 오히려 거기는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야 3당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인물도 없고 어떤 가치의 비전도 지금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통합의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크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런 대결 구도 자체가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네. 네, 선거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유권자들의 고민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변수가 작용하게 될지 또 계속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흔히 선거는 뭐 구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선거 결과와 비교해서 이번 선거 민심의 향방은 어떻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전국적 상황은 차치하고 이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좀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2014년 그 지방선거 때도 14개 기초 중에 7군데가 민주당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50%밖에 안 됐고 그 다음 뭐 총선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2석밖에 못 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8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때가 정말 그 민주당 지지도가 뭐 70%가 넘었었고요. 75%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뭐 85% 이렇게 나왔던 상황인데도 14곳 중에 4곳이 무소속 2곳 또 민평당인가요? 이렇게 해서 됐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민주당 독점에 대한 그 학습 효과는 도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3당이 통합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의 일방적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인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권자들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인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 공천에서 일단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뭔가 이 국민의당은 뭔가 이 정치적 자산, 뭐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가진 후보들이 뭔가 공천이 되면서 이제 구도가 잘 짜여졌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했던 3당이 좀 더 뭔가 명분 있게 그리고 그런 그 도민들에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전제하면서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그 공간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4년 전에 어떤 전략적 선택, 이번에는 또 선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지가 좀 더 만들어졌다. 그 여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폭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창당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통합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 전열을 정비하고 뭔가 이렇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늦어질수록 그런 이 통합에 대한 어떤 그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선거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 일주일 사이겠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선거 구도 그리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그 여당 심판론에 대한 제3지대 정당들이 어떻게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 이제 베이스를 얻어보냐면은 탄핵으로 봅니다. 그래서 탄핵 때 거의 뭐 한 90% 이상이 탄핵을 지지했다고 본다면은 그 90%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다 지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로 보면 50%를 못 넘었어요.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90%가 탄핵을 원했는데 한 45% 정도만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 표에서.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서 뭐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세계 역사에서도 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민주주의의 승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권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세력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적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탄핵 때는 지지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제 하는 거 보고는 상당히 이제 실망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 갈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경우처럼 그래도 민주당을 계속 밀어주자. 실망은 했지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하는 꼴을 봐라. 그냥 발목만 잡고 방해할 뿐 저 사람들의 길을 세워주면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래도 이 민주당을 밀어주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 자유한국 보수 쪽으로 이제 선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들은 이제 대안, 제3지대 이제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지대 자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하자면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덕분에 들어선 것인데 그 박근혜 탄핵에 결집됐던 그 동력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그래서 그때 빠진 사람들, 문재인 정부를 흡수되지 않고 빠진 사람들의 선택이 이번 총선에서 결국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을 2달 앞두고 요동치는 전북 정치권 상황과 제3지대 정당이 민심을 탈환할 수 있을지 또 그 변수는 뭐가 될지에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 마무리 반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번 21대 총선은 전혀 새로운 선거제도,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지지가 의석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선거이고요. 사실은 어떤 전략적 선택들을 국민 또는 도민들이 할지 대단히 궁금하고 좀 기대가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정당의 책임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민주당의 어떤 그런 독선 또는 오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들을 어떻게 민주당은 낮출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3지대에서의 여지를 만들 그런 정당들은 어떻게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내용을 보여줄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갖게 되는 그런 투표권들이 어떤 정치 변화에 좀 큰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변수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변수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이제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비난을 했죠.
아직까지 지금 정치학자들도 다 물음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마 그 남북 관계, 남북 북한의 문제가 하나 이제 변수로 작동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거는 한국은 불과 얼마 전에 촛불광장을 통해서 한국의 민심들이 우리가 주권자구나, 우리가 주인이구나, 국민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키고 있겠구나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각 당이 만약 놓치면,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놓치면 이번 선거는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보수당은 스스로가 개혁을 해서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합집산의 통합이라든지 유불리에 따른 통합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말씀 박 교수님한테 실제 또 한국 대한민국에는 정의당이 있습니다. 자기 이 가치와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왔던 이 정의당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실제 캡을 쓰는 순간부터 실제는 원내대표 교섭단체를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어요. 이럴 때 과감하게 문호를 열고 많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흡수할 때 나름대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예, 호남의 유권자들은 이제 뭐 한 40년 전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선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2016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민주당을 심판하는 그런 그 대단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 결과가 그렇게 이제 뭐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호남의 그 유권자들이 그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정치가 좀 대안적인 경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선거제도 개혁인데요.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 그 했다고 치지만 이건 정말 뭐 엄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했다는 걸로 종지부짓고 앞으로 이 담론이 죽기보다는 이 정도 개혁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좀 담론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까 그 제3시대 캐스팅 보트 역할을 못한다고 그런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표결을 못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겉으로는 표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제도라는 것 때문에 결국 야당 그러니까 원내 제1야당이 반대하면은 그것도 한 사람.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표결을 못 해요. 그래서 이 그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국회가 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은 국민이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4년 동안 전라북도 발전을 이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질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